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들은 이제 백제라 그래서 순서별로 해갖고 따로 뽑아놓은 문제인데, 자, 이거는 거기에 공부 방법이 모든 문제마다 공부 팁이 다 달려 있어요. 그 팁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 외우시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문제 빼고 못 빼고 하면 50페이지 미만이었는데 그것만 다 외워가셔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분명히 거둘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연소 폭발 이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인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연소 이론은, 자, 연소의 뜻이 뭔지, 연소라는 건 열과 빛이 있는 산화작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3요소와 4요소가 있고요. 이게 불이 잘 붙는 조건까지가 붙는 게 일단 연소의 가장 기본이. 그럼 이걸 가지고서 한 문제는 고박고박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연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연소는 빛과 열의 발생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이게 연소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 연소의 3요소. 자, 특히 소방학 개론에서는요. 소방학 개론, 소방 공무원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우리가 원리를 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소방학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소방 관련 모든 자격증에서 다 봐요. 거기는 뭐까지만 들어가냐? 연소, 폭발, 화재, 소화죠. 소화에서 소화 원리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방시설이 기계시설이 붙고 기계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게 소방설비 기계기사고요. 전기가 붙으면 소방설비 전기기사가 되는 거고, 위험물하고 화학이 붙으면 위험물, 기능장이나 위험물 산업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재감식이 붙으면 화재감식 평가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이 붙으면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학 원론이라는 개념은 소방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3요소, 4요소를 좀 어렵게 내는 곳이 어디냐면 위험물, 산업기 사용 문제예요. 혹은 기능장 문제. 이게 그쪽에서 따온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 하면 기본적으로 가연물이에요. 성냥불 하면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하면 가연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 3요소. 그럼 일단은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조연성 물질이 빠져 있죠. 산소나 염소나 불소 이런 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소의 4요소는 3요소의 연쇄 반응이 추가된다. 자, 연소 범위는 물질이 연소하기 위한 물적 조건. 그럼 에너지원은 점화원 하면 에너지 조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 4번 문제, 4번 선지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데, 자,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공기 공급에 따라 주어진 산소 양만큼만 타게 되기 때문에 비정상 연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체는 공기 공급 방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정상 연소, 이상 연소가 나와요. 정상 연소는, 자, 기온도 온도도 적당하고요. 산소 공급도 충분하고요. 잘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 연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연소와 불완전 연소를 구분해야죠. 불완전 연소는 온도가 너무 낮거나 공기량이 적을 때예요. 그런데 또 정상 연소하고 비정상 연소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가 있고 정상 연소, 비정상 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상 연소는 공기 양만큼 타면 정상 연소인데, 비정상 연소는요, 공기 공급 방법에 따라 나눠지는 거. 물론 비정상 연소는 또요, 온도가 낮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도 일어나지만 하나 조건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정상 연소하고 비정상 연소. 비정상 연소 안에 이상 연소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공부 팁에서 뭘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네모 칸 안에 이렇게 나와요. 가연성 가스하고 조연성 가스 암기 팁에서 등장합니다. 가수일천 안부매프. 그 다음에 조산, 공염, 오불. 이것만 외워가셔도요, 가연성 가스하고 조연성 가스 구분 엄격하게 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불활성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 등장하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로 쓰이는 것들이죠. 크립톤. 그 다음에 더 이상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인데, 물, 이산화탄소,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오산화인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자, 우리 이산화황 혹은 아황산가스라는 걸 배웠습니다. 걔는 완전 연소했을 때 나타나는 물질인 거죠.
근데 삼산화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산화크롬, 산화 안티몬 등장해요. 얘네들도 더 이상 타지 않는 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라든가 질소산화물, 그리고 흙, 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형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소 이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자, 비열 나왔습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얘는 작을수록 불이 잘 붙는 조건이에요. 가연물 구비 조건. 그 다음에 연소열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연소열은 불이 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소 열량을 얘기합니다. 얘는 높을수록 위험한 물질. 일단 B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연물 구비 조건 문제 푸실 때 점자 들어가면 무조건 낮을수록이에요. 무조건 점자만 들어가면 낮을수록 위험하다. B점이 작거나 낮을수록 위험하다. 일단 틀렸죠. 연소율은 높을수록이 돼야 되니까. 다음 2번. 자결연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까지 표현한 거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불꽃연소, 불시연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불꽃은 유염이고 불시는 무염이에요.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결연소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결연소는 무염연소의 한 일종이에요. 열과 빛을 발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 육안으로 잘 안 보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탄화수소 화합물의 완전 연소시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여야 돼요. 탄화수소 화합물은요,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 연소 속도는 빨라진다. 맞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볼게요.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은요, 탄소수가 적을수록요, 발화점은 낮아진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더 가까워진다는 맞는데, 연소 속도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연소 속도는 늦어진다. 혹은 탄소수가 적을수록 연소 속도는 빨라진다. 이게 함정 지문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얘가 지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가연물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연소 속도와 관련된 게 나오죠. 일단 가연물 구비 조건 기역부터 지역까지 다 외우셔야 되고요. 연소 속도와 관련된 것도 충분히 다 외우셔야 되고, 특히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요, 반응 속도가 두세 배 빨라지기 때문에 연소 속도도 두세 배 빨라진다.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좀 다르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그 팁에서 6번을 보시면 발화 조건에 따른 가연물 구비 조건에서 한 페이지로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 표만 암기하셔도요, 한 문제는 무조건 걸립니다. 소방학개론에서는. 이것만 단독으로 물어볼 때도 있지만요, 다른 유형으로 물어봐도 얘가 주로 답으로 걸려요. 그럼 얘는 P를 암기해요, 그냥. 다만 거기서는 비중만 조심하시면 돼요. 비중은, 자, 가연성 가스다. 그러면은 이 비중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가연성 액체다. 그럼 이 비중이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별 해갖고 써져 있죠. 이거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표면적, 비표면적 구분을 해요. 그런데 소방학개론은 표면적, 비표면적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표면적이든 비표면적이든 클수록 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구분하자 그러면은 표면적이라는 건 질량 대비 부피예요. 밀도와 관련이 있죠. 근데 비표면적은 부피 대비 부피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리모컨하고 지우개하고 같은 질량이라고 봤을 때 어느 게 불이 더 잘 붙냐 그러면 얘예요. 질량 대비 부피가 크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놓고 볼게요. 근데 이거를 뗐어요. 그럼 얘네는 부피를 부피로 나눴을 때, 즉 하나의 물체를 그 입자를 아주 정교한 칼로 잘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부피 대비해서 부피를 더 크게 만드는 거. 이게 비표면적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그런 과학적인 것까지 상관없고요. 그냥 표면적, 비표면적 다 클수록 위험하다. 불이 잘 붙는다. 왜냐? 산소와 만나는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25년도 시험에 제가 유력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3번, 4번입니다. 자, 단면적이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인 단열재를 258kg 킬로칼로리 per hour입니다. 시간당 258kg의 열이 이동하고 있다.
자, 이 물체의 두께는 2.5cm이고 단열재의 열 전도 개수는 0.172kcal일 때 양면 사이 온도 차이는 얼마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원래는 이거는 한 단계 좀 올라간 문제고요. 원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구하라라고 나오고요. 이 물체의 두께는 2.5고요. 자, 단열재 열 전도 개수는 0.7일 때, 자,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고 온도차를 37.5도를 주거나 아니면 자, 처음 온도는 0도였는데 나중 온도가 37.5도가 되었다. 그럼 온도차는 37.5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라,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원래는. 그럼 Q는 자, KA라는 말이 나오는데 K가 KA분의 두께죠. 두께를 보통 D라고 표현합니다. D분의 T1-T2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들 소방학개론 기본서에 설명은 써 있는데 문제로는 안 풀어보셨어요. 그럼 자, 여기서 K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 그 열 전달 그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A는 지금 여기서 A는 단면적이죠. 단면적. 이에요. 자, 그리고 온도차는 자, 처음 온도에서 나중 온도. 그리고 이게 D가 두께죠. 그럼 K라는 게 개수를 줬어요. 그럼 0.172 곱하기 A죠. 단면적이 1이에요. 분의 자, 두께가 2.5cm니까 0.025가 됩니다. 이거 미터로 다 환산하셔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0.025 분의 자, 37.5 마이너스 0 이렇게 계산하면은 258kcal가 나와요. 이게 원래 가장 노멀한 문제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 때는요. 계산하기 쉽게 줄 거예요. 숫자 이렇게 복잡하게 안 줄 거야. 이거는 기능적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기능적 문제고 그냥 이렇게 주는데 뭐 예컨대 보통 이렇게 많이 줘요. 단면적이 1제곱이고요. 이거는 뭐 한 8cm 정도. 그 다음에 열 전달 개수는 뭐 0.5 정도 줍니다, 보통은. 그리고 양면 사이의 온도차가 처음 온도가 50도, 나중 온도가 뭐 100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0.8이 나오죠. 0.08이 되는 거예요. 0.08 숫자가 좀 커지는데. 하여튼 100-50. 그다음에 자, 그 열 전달 개수 0.5 곱하기 1 이렇게 요런 정도로 보통은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풀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유형의 문제는 다음번 모의고사 때나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 내일쯤에 나가는 문제 중에 하나 넣어서 또 풀어볼 수 있게끔. 근데 계산을 되게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건 가장 단순한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문제예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온도차를 구하래요. 온도차를. 그러면은 일단 단면적이 1이죠. 열 전달 개수는 0.172가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는 두께는 0.025가 되고 이게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x값. T1-T2. 보통 이제 T라는 표현을 쓰는데 온도차를 구하라. 그리고 대신 통각에서는 258을 주는 겁니다. 258. 그럼 곱하기 0.025분의 0.172가 해서 계산하면 약 37.5도가 돼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까지 숫자는 안 줘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위험물 기능장 쪽 문제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주는 게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서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문제 줄 때는 이렇게 안 줄 거예요. 되게 그 숫자를 소수점으로 한 자리나 두 자리에서 계산 다 끝날 수 있게끔 짧게 줄 거예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300칼로리 정도라고 보고 이거를 10cm라고 줄게요. 10cm. 그리고 단열재 열 전달 개수를 뭐 한 0.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럼 계산이 되게 좀 쉬워져요. 1 곱하기 0.5분의
자, 0.1분의 t 하면은 100이 나온다요. 300이죠. 300이 나온다. 그럼 이걸 빼면 이걸 30이고 다시 이거를 0.5로 나누면 5분의 300이 다시 되니까 60도의 온도차가 나오죠. 한 요 정도로 해서 아마 계산식을 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일단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나오듯이 그냥 열 전도 개수 구하는 문제는 잘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쉬워서. 그럼 요 정도가 아마 내년도. 왜냐하면 지금 복사 연료속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숫자는 좀 변형해서 이건 제가 그냥 기능장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온 것 뿐인 거고 숫자는 계산하기 편하게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계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화염 일주 한계에 따른 가스 폭발 등급 완전 등급 그냥 늘 데가 없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네, 화염 일주 한계. 자, 그리고 내년도 또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 난류화염입니다. 난류화염의 열 유속. 자, 난류화염은 사실 문제가 너무 쉽기는 해요. 열 유속은 자, 기본적으로 그 Q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그 HA T1-T2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이렇게 볼게요. 난류는 자, 이런 원통 안에 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 벽면까지 열이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흐르는 이 난류화염을 찾는 거예요. 난류화염에서 이 벽에다가 열을 얼마나. 그럼 자, 여기가 T1이 되고 여기가 T2가 되겠죠. 이걸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자, 10도씨 난류화염으로 10도씨의 벽으로 전달되는 대류열 유속. 자, 대류열 전달 개수.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H는 면적인데 면적이 안 주어졌습니다. 면적이 안 주어졌으면 그냥 1로 잡는 거예요. 그럼 H니까 10 곱하기 A는 안 줬으니까 그냥 1로 잡으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최대 화염이 800도라고 했습니다. 800. 그래서 10도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7,900이 나와요. 7,900와트인데 자, 이거를 킬로와트로 해라 그러면은 7.9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쉬운 유형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공식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냐면 교재에 다 써있긴 한데 예제 문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외화물 산업기사 쪽에서 제일 쉬운 유형으로 포함돼요. 제일 쉬운 유형으로. 그랬을 때 요거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가시죠.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열 전도하고 난류화염에 의한 열 대류 연료소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게 등장했어요. 자, 우리 이제 기억을 하나 하셔야죠. 그럼 MOC라는 거는요, 기체와 관련된 최소 산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LOI는 고분자죠. 고체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개념인데 둘 다 일단은 물성이 이제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가장 기본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연소 상한계에 의해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된다. 최소 산소 농도는 상한계가 아니라 하죠. 하한계. 다음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임계 산소 농도를 얘기한다. 맞죠? 완전 연소 반응 시의 산소 몰수의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돼. 자, 얘는 하한계 곱하기 몰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몰수에 의해서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된다. 맞죠? 얘에 의해서 얘하고 얘. 메탄 1몰이 완전 연소되는데 필요한 산소 농도는 메탄은 하한값이 2입니다. 2에서 메탄의 하한값이 메탄이 2가 아니죠. 5에서 15죠. 저도 순간 머릿속으로 좀 헷갈려서 하한값은 5예요. 얘 메탄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지금은 이제 그럼 얘 몰수는 2몰이 되죠.
이 몰에다가 하한값이 오니까 곱하기 2 곱하기 5 하면 10%가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최소 산소 농도가 된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거기도 그리고 해설에 계산식이랑 다 등장을 해 있어요. 이거 충분히 다 암기하셔야 되고. 자, 6번 유형 보시면 가연성 가스를 점화하기 위한 최소 발화 에너지는 물질의 종류, 혼합기 온도, 압력, 온도에 따라 변한다. 최소 발화 에너지와 가연물의 위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험도라는 말은 결론은 가연물 구비 조건을 의미하고 있다요.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 작아진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더 좋아진다는 표현입니다. 2번 가연물의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범위의 하한계가 작을수록 더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좋아졌다라는 표현이죠. 다음 최소 발화 에너지는요. m줄, 미리줄 단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가스의 조성이 화학양론적 조성 부근일 경우 최대가 아니라 최저가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자, 이거 그래프죠. 이게 계수선이에요. 이거 계수선이죠. 이게 발화점, 여기가 인하점이죠. 발화점, 인하점. 그래서 거기 그 프린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최고 연소 속도 구간. 이게 화학 양론적 조성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연 발화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프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점 찍고 여기 A, B 써놓고서요. 얘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더 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A 여기다만 점 찍어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A는 어쩌고 저쩌고 B는 어쩌고 저쩌고 A는 뭐 인하점이니까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B는 외부의 점화원 없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A와 B 그리고 뭐 이 계수선일 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등장하는 소지가 더 높다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1번부터 이거 6번까지죠. 여기서 최소 2문제 정도는 등장한다라고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자연발화 문제입니다. 사실 자연발화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연발화는 단독으로 나오면 2번이 답이 되는 케이스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가연물 구비 조건하고 연계되는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외부에 인위적 점화원 없이도 가연물에 산소가 공급되어 있으면 연소가 되는 것을 말한다.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발화점하고 비슷하죠. 외부에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는데요. 다음 자연발화는 저온이고 건조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연발화만으로 단독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얘가 답이에요. 고온다습이죠. 그런데 얘를 빼고 다른 형식의 지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자연발화만 놓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가연물 구비 조건하고 연계된 문제예요. 자, 자연발화 형태는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연발화만 놓고 물어본 문제예요. 산화열, 분해열, 미생물열, 흡착열, 중합열 즉 5가지 열로 구분하고요. 열 전도 지금 이거 1번과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연물 구비 조건과 연계돼서 나올 때 나오는 지문이죠. 열 전도도가 적을수록 열 축적이 용이해서 자연 발화가 쉽다. 그럼 이 얘기는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가까워졌다. 가연물 구비 조건이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서도 공부 팁에 보시면 자,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올 때 뭘 외워 가셔야 되냐면은 거기에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서 분해열로 인해서 자연 발화가 일으키는 게 오류 위험물, 아세틸렌, 산화이틸렌 등이 있다. 그 물질들. 자, 그 다음에 산화열에 의해서는 석탄이나 건성류, 아마인류, 해바라기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햇빛에 방치한 기름걸레 나오죠. 얘는 산화열 축적에 의해서 자연 발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빨랫줄에 넣어놔요. 그럼 자연 발화 안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산화열 축적이 안 됩니다. 열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발효열의 태비, 먼지, 거름, 흡착열은 다공성 물질인 목탄, 활성탄이에요. 그런데 중합열에 보시면은요, 에카시아나수소하고 산화에틸렌이나 산화에틸렌은 그럼 앞에
분해열에도 보면 산화이틸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산화이틸렌은요, 분해열에 의해서도 자연 발화가 일어나고요. 중압열에 의해서도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요. 이거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 조건들 쭉 나오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소 이론이 나왔으니까 지금 넘어가기 전에 연소하고 폭발에서 하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분해 연소라는 게 있고요. 자, 고체 가연물들 중에서는, 고체나 액체 가연물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고체 가연물은 분해 연소가 있고 자기 연소가 있습니다. 이건 고체 가연물만 있는 거죠. 자, 분해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 자, 분해 연소는 분해되어 생성된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만나 혹은 결합하여 연소되는 게 분해 연소입니다. 자, 얘는 분해되어 생성된 가연물이 산소와 상관없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기가 뿜어낸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분해 폭발은 분해되어 생성된 가연물이 산소와 상관없이 자체 산소와 결합해서 폭발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분해 폭발은 제5류 위험물에서 나타나죠. 제5류 위험물에서 자기 폭발이란 말이 없어요. 분해 폭발은 자기가 분해돼서 자기 산소와 만나서 터지는 건데, 연소는 분해 연소하고 자기 연소를 구분해요. 그래서 얘는 분해돼서 생성된 가연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불이 붙는 게 분해 연소가 되는 거고요. 분해되어서 나온 가연물이 산소와 상관없이 연소가 됐다 그러면 자기 연소로 분류되는데, 이 분해 폭발은 자기 연소성과 비슷한 물질, 즉 오류 위험물이 터질 때 분해 폭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분해 연소, 자기 연소, 분해 폭발. 그럼 분해 폭발은 실질적으로 얘하고 좀 유사한데 터지는 게 분해 폭발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분해돼서 나왔는데 산소가 없어요. 그럼 불이 안 붙어요. 근데 분해돼서 나온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 연소, 분해 폭발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니까, 분해 폭발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분해돼서 터지는 거고, 자, 산소가 함유된 물질이 분해돼서 불이 붙으면 자기연소 혹은 내부연소라고 불리는 거고, 산소가 없는 물질이 분해돼서 산소와 만나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분해연소하고 자기연소는 하나는 산소와 상관없이, 하나는 산소와 만나서라는 표현을 쓰고, 분해 폭발은 산소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분해래도.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열 전달입니다. 간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 열이 전도라는, 전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도는 아까, 두께를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너비는 그냥 곱했죠. 자, 우리 KA, 이게 너비라 그랬습니다. 분의 D분의 T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그럼 이게 두께요. 자, 너비에는 비례하고요. 이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틀렸죠. 대류는 전도에 비해 가연성 고체에서의 발화, 확산화염, 화재 저항과 관련성이 크다. 자, 고체 가연물에서, 가연성 고체에서 발화, 화염 확산,
화재 저항과 관련성이 큰 건 전도입니다. 전도, 대류가 아니라. 그래서 더 관련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전도에 비하면. 다음 복사는 원격발화의 열 전달로 작용하고 특히 플래시오버를 일으키는 조건을 형성한다. 얘가 맞죠. 다음 비화라는 게 나왔습니다. 비화는 불꽃이 날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화재 초기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부력의 영향을 받으면요. 부력하면 여러분들 대류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력하면. 그거는 기억나시죠? 찬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그래서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리는 게 부력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9번 유형. 자, 거기 이제 공부 팁에서도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외워 가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프로파놀입니다.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23년도에 메탄올이 나왔어요. 24년도에 에탄올이 나왔습니다. 25년도에 알코올이 나오면 프로파놀이에요. 자, 프로파놀의 최소 산소 농도. 자, 그런데 하한값을 줬습니다. 연소 범위 하한값은 2.6이랍니다.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산소의 몰수만 알면은 풀 수 있다가 되죠. 자, 이거 시성식입니다. 저거 분자식으로 고치면 C3H8O가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3 플러스 4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4.5가 되죠. 4.5. 4.5가 되고요. 4.5에다가 2.6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계산식에 이렇게 소수점 하나까지는 등장해요. 하나나 두 개 정도까지는 등장한다입니다. 했을 때 11.7이라는 계산이 떨어지게 돼 있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그나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메탄하고 헥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최소 산소 농도를 위한 완전 연소를 위한 몰수를 구하라 그러고 메탄의 연소 범위하고 헥산의 연소 범위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하한계부터 먼저 구해 보시면은 자, 헥산이 20%라 그랬습니다. 20%. 그런데 헥산의 연소 범위는 1.1입니다. 아니죠. 헥산이 50%인데 1.1이고 메탄부터 계산해야죠. 메탄이 20%죠. 근데 뭐예요? 하한값분의 자 V1 플러스 1.1분의 50분의 20 더하기 50 이걸로 하한값 계산은 끝나는 거죠. 하한값 계산. 그럼 약 1.4% 정도가 등장합니다. 자, 메탄은 1 플러스 4분의 4예요. O2죠. 헥산은 이거는 계산법 똑같습니다. 1 플러스 4분의 14 O2입니다. 그럼 얘는 2로 떨어지고요. 얘는 3.5가 되죠. 4, 30이 하니까 3.5니까 4.5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0.2가 붙고 0.5가 붙어야 되죠. 곱하기 0.2 하니까 0.4 곱하기 0.5가 되니까 3. 아니죠. 3이 아니라 2.25가 되죠. 아니죠. 그러면 헥산이 4 1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6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계산 완전 잘못했죠. 6입니다. 6. 네. 6이 돼야 되죠. 네. 6이 돼야 되니까 9.5가 돼야 되죠. 9.5 곱하기 0.5니까 4.75가 나와야 됩니다. 4.75. 4.75.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5.15가 되죠. 5.15. 그러면은 1.4%에다가 곱하기 5.15를 하는 값이 MOC 값이 되고 이게 7.21%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가 소방학교에서 낼 수 있는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일단 이게 좀 걸려요. 50을 1.1로 나누는 거.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안 주고 계산법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뭐 그럼 이거를 55%로 잡아주면 되겠다. 55% 정도로 잡아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한 요 정도까지가 계산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 상한가 하한가 구하는 문제 나왔을 때요. 20% 50%예요. 그럼 20 더하기 50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계산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100%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 기존에 봤던 문제하고 용어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표준 상태에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1%일 때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의 몰수, 그동안은 공기의 배수로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공기의 몰수가 원래 뭐 써도 상관이 없죠. 자, 프로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 연소하려면 3 플러스 4분의 8이 되죠. 그럼 5가 나와야 됩니다. 5몰의 산소값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공기 중 산소 농도는 21%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누기 0.21 하면 이게 공기의 몰수예요, 사실은. 그럼 100분의 500이죠. 100분의 500이 아니라 21분의 500이죠. 그랬을 때 약 23.8몰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존에는 약 23.8배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고치면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시험에서는 안 쓰던 용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이 들어가요. 근데 똑같은 용어다라는 거에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똑같은 건 똑같이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적응하라는 차원이에요. 적응. 자, 그리고 이제 요 유형은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가연물질의 연소 형태. 그리고 얘는 특히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를 물어보는 게 공채 시험에서, 공채나 특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일단 분해 연소입니다. 그럼 자,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분해 폭발은 산소가 포함된 물질이지만 분해 연소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죠. 대표적인 게 목지하고 종이입니다. 분해 연소하는. 맞죠? 자, 나프탈렌하고 황, 얘는 증발 연소죠. 증발. 고체 연소들 중에. 확산 연소는 가스레인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표면 연소하면 코르크스 금속분. 대표적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에서 하나 구분해. 자,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습니다. 고체 연소 첫 번째 표면 연소가 있어요. 표면 연소.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분해 연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자기 연소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 연소. 액체 연소는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증발 연소죠. 그리고 분해 연소가 들어갑니다. 증발하고 분해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 뭐 더 등장해야 되는 거. 증발 연소, 분해 연소, 그 다음에 얘는 분무 연소가 나와요.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등심 연소예요. 심지에서 그럼 자, 요렇게 두 개는 고체 연소이자 액체 연소예요. 얘하고 얘는 고체 연소에만 있는 가장 특히 고체 연소만 있는 거 대표적인 거라 그러면 표면 연소를 많이 꼽습니다. 자, 그리고 액체 연소에서 분무 연소하고 등심 연소는 얘만 있는 거예요. 얘만.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고체 연소하고 액체 연소를 둘 다 하는 것. 그럼 두 개 찾는 거고요. 고체 연소에만 있는 거 하면은 얘 두 개 찾는 거고요. 액체 연소에만 있는 거 얘네 두 개 찾는 거. 액체 연소하고 고체 연소가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두 개 찾는 거.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요. 그것까지 같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증발 연소에 가솔린 엔진하고요.
분쟁 번호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네 두 개는 대표적인 예혼합입니다. 예혼합 연소이다입니다. 예혼합 연소. 특히 그 가솔린 엔진은요, 그 폭발 연소이기도 하고 예혼합 연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분쟁 번호는 예혼합 연소만 들어가죠. 자, 다음 자기 연소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질산 에스테르 그리고 니트로 혹은 나이트로 화합물류, 즉 제5류 위험물 등이죠. 그럼 얘도 맞는 지문이죠. 그랬을 때 기억, 디귿, 미음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돼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 팁에 보시면은 그 연소들 쭉 분류를 해놨어요. 특히 어떤 물질이 어떻게 그 연소하는지는 고체 연소 특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체 연소에서 어떤 물질, 그 다음에 무염 연소, 유염 연소 구분해서 암기하는 법 쭉 등장돼 있습니다. 보통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하고 액체 연소는 좀 한 카테고리로 많이 엮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액체 연소는 특이점이 있는 게, 자, 고체하고 기체는 단문으로도 나옵니다. 단독 문제도 나와요. 근데 액체 연소는 단독 문제는 잘 안 나요. 그럼 액체 연소는 주로 고체 연소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아예 고체 연소만 물어보든지 아니면 아예 기체 연소만 물어보든지 이런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간다요. 자, 이제 13번 보시면 이제 가스 연소입니다. 이번엔 이제 기체 연소만 따로 물어보는 거죠. 특히 이거는 뭐예요? 이상 현상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정상 연소 혹은 이상 연소. 자, 비정상 연소, 이상 연소는 불완전 연소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달라요. 하나가 더, 불완전 연소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죠. 공기 공급 방법. 그럼 그 애는 기체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문제예요. 불완전 연소란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일산화탄소, 그름 등이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자, 얘는 불완전 연소라는 건 불완전 연소만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상 연소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맞죠? 2번 황염은 분출하는 기체연료와 공기의 화학 양론비에서 공기량이 적을 때 발생하는 게 황염이에요. 선화란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다음 역화란 기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혼합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혼합가스 양이 너무 많을 때 발생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얘도 선화입니다. 역화가 되려면 연소시킬 때 혼합가스 양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혼합가스 양이 너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돼야지, 아니면 연소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때 그 공부 팁에 보시면 역화, 선화, 플로우 오프,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 연소 소음, 기타 이상 현상에 황염, 주염, 플로우 다운 혹은 플로우 다운은 퍼지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 어떤 배관에서 어떤 가스를 썼어요. 그러면 다른 가스를 넣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배관을 한번 청소하듯이 싹 비워내는 걸 그 퍼지 혹은 플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혼합가스가 들어갔을 때, 다른 가스가 들어갔을 때 혼합해서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방학개론은요, 위험물 지정 수량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위험물 쪽 가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내서 다 더해보라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위험물 지정 수량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과요오드산 하고 나왔습니다. 과요오드산은 과요오드, 과아이오딘산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얘는 제 1류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고 300kg예요. 그냥 황이 나왔어요. 근데 순도가 50%래요. 황은 60% 이상일 때만 위험물이죠. 그럼 얘는 위험물 아니에요. 지정수량 없죠. 황은. 다음 마그네슘 나왔습니다.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마그네슘은 지정수량은 500kg이긴 한데 직경이 200mm 이상이에요. 그럼 얘는 위험물 아니다죠. 시아나수소는 뭘까요?
제4류 위험물질 중에 제1석유류들 중에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에요. 아직 위험물질 용성을 안 외우셨으면 이제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400리터예요. 400리터 맞죠? 비수용 만약에 저게 휘발유였으면 2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과산화수소가 나왔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0 중량 퍼센트 이상이면 위험물이죠. 그럼 38%예요. 중량 퍼센트예요. 그럼 얘는 위험물이죠. 제 6류 위험물이고 300kg예요. 그럼 300 더하기 400 더하기 300이니까 그 지정 수량은 1000이 등장해야 되죠. 1000. 자, 마치 무슨 새로운 문제 보듯이 문제 나눠진 거 안 풀어? 거기에 이 유사 문제 있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러면 나도 곤란해. 예? 매주 나눠주잖아. 매주 풀어보라고. 아니, 안 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자, 대신 여러분들 제가 하잖아요. 매주 나눠드리는 문제는 매주 풀고 버려요. 괜찮아. 어차피 또 나가. 어차피 다른 문제로 또 나가. 숫자만 바꾸고 뭐 형식만 바꿔도 또 나가. 그러니까 그때 풀고 버려요. 그리고 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딱 형식을 갖췄으니까 시간 재서 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은 타이머 25분 맞춰놓고 풀어보세요. 그게 도움이 돼요. 이게 보통은 지금 제가 나가는 때 20개, 25개, 30개, 40개 이렇게 문제를 그냥 그날 내고 싶은 만큼 내요. 근데 보통 20개 많이 내는데 25문제로 해서 나가는 거는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봐요. 그게 좋아요. 위험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인류 위험물은 불연성 물질. 자, 불연성이자 조연성이죠. 그 다음에 가열 충격이 산소를 방출하는 강산화성 고체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류 위험물 나왔습니다. 마그네슘 황 정리는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능하다. 일단 여기서 황은 주수 소화가 가능한데요. 정린도. 마그네슘은 주수 소화하면 안 되죠. 마그네슘은 이제 건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이 있는 황린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은 자기 자신이 산소를 하고 있는 자기 반응성. 자, 그리고 거기 지금 공부 팁에 보시면 위험물 나오고, 그 교재에서 좀 오타가 나 있는 게 4번, 제1류 위험물에 4번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에 가아이오딘, 과아이오딘산, 크로뮴, 납, 아이오딘, 아질산, 염소, 화이소시환울산, 포옥소, 붕산염류 이게 교재에 3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 2입니다. 위험 등급 제2종이에요. 그 읽을 때 1종, 2종, 3종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그대로 다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지금 이거 프린터에 보시면 오류 위험물에 아이고 고친다는 게 좀 안 고쳐졌는데 유기 가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터류만 10kg이고 나머지 그냥 전부 다 100kg이에요. 200kg 없어졌죠. 다 10kg, 100kg입니다. 요거 하나 제가 조금 실수를 범해냈나요? 요것만 좀 고쳐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시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은 거. 1번 탄알루미늄은 아세틸렌이 발생된다 그랬는데 탄알루미늄은 메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나칼슘 포스핀 수소와 알루미늄 수소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에탄 트리메틸알루미늄이면 메탄 이렇게 표현되라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공부 팁에 물과 반응 시 쭉 4가지, 5가지, 6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022년도 이후에 문제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거기만 다 외우셔도요. 기본서에 나눠져 있는 거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일렬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거 다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보시면 건축물 화재에서 나타나는 중성대입니다. 연기이론. 중성대가 최근 좀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기이론 하면 유독성 가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자, 건물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일치하는 수직적인 위치가 생긴데 이 위치를 중성대라 한다. 중성대의 정의입니다. 2번 중성대 상부는 기체가 실내에서 외부로 유출되고 하부는 외부에서 실내로 기체가 유입된다. 맞죠? 중성대 상부는 열과 연기로부터 생존이 어려운 지역이고 중성대 하부는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4번 중성대 하부를 개방하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어 중성대가 위로 상승하고 중성대 하부 면적이 커져 소화활동이 용이하게 된다. 이거는 상부를 개방했을 때고요. 중성대 하부를 개방하잖아요. 중성대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다음은 이제 18번 유형 보시면은 고층 건물에서 연기를 일으키는 유동 요인입니다. 일단 고층 건물에서 연기 유동을 일으키는 요인 부력, 다음 바람에 의한 압력차, 굴뚝 효과, 공기 조화 설비 다 포함돼요. 중성대도 포함되고요. 건축물의 구조도 다 포함된다. 그래서 거기 공부 팁에 보시면 연기의 유동 속도하고요. 건물에서 연기 유동, 그 다음에 고층 건물에서 연기 유동 다 써놨습니다. 그거 암기하시고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이제 요거 19번이죠. 연소 생성물, 우리 흔히 유독성 가스로 배웠습니다.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일산화탄소 나왔습니다. 산소와 결합력이 극히 강해서 인체의 질식작용에 의한 독성을 나타낸다. 이산화탄소는 비가연성 물질로서 연소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체 허용 농도는 5% 이상이면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 이산화탄소는요 자체는요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 허용 농도 기준이 없죠. 그나마 얘는 이제 인체 허용 농도다 그러면은 5000 ppm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가스인 암모니아는 냉동 공장에서 온도 낮추는 가스로서 냉매 시설의 냉매로 사용되고요. 시아나수소는 동물의 털의 완전 연소시, 불완전 연소시죠. 불완전 연소시 또는 인조견 등의 직물류, 목재류 등이 탈 때 발생한다. 자, 그래서 거기 공부 팁에 보시면 물질별로 다 등장을 쭉 하고 있어요. 일산화탄소.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일산화탄소와 인체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0.1% 뭐 이렇게 딱딱딱 끊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표가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 좀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그 맨 끝에 페이지를 한 장 넘기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가스 허용 범위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일산화탄소가 50ppm이고 아황산가스가 5ppm, 염화수소가 5ppm, 시아나수소가 10ppm, 암모니아가 25ppm, 토스겐이 0.1ppm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허용 농도를 안 외워갖고 가시더라고요. 허용 농도만 가지고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요.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성가스는 50ppm 이하인 거, 50ppm 이상. 이게 뭐 그냥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 독성가스 실험은요. 흰 지에다가 이거 그 가스를 요 허용 농도만큼 주입하고요. 일주일 지나서 2분의 1 이상 죽으면 독성가스로 분류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체의 산소에 미치는 영향과 생존 시간, 연기와 시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연기 문제는 그 팁만 다 외워가셔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충분히 다 암기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폭발이 나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에너지가 외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파열, 폭풍, 폭음 등을 동반하는 현상. 2번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 점화원, 폭발 범위와 같은 조건이 지금 폭발의 3대 조건이죠. 자, 물리적 폭발은 물질의 상태죠. 변하거나 온도, 압력 등의 조건 변화에 의한 폭발이다. 4번 폭발 원인에 따른 분류 중 가스, 분모, 분지는 화학적 폭발로 분류돼야 되죠. 불꽃이 있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응상하고 기상 폭발. 자, 특히 응상, 기상, 화학 물리는 1대 3으로 무조건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제 안 보고 볼게요. 층기 폭발 물리죠. 혼합가스 이거 응상, 기상이에요. 폭발성 화합물 응상, 혼합 위험성 물질에 대한 폭발 응상입니다. 그럼 저기서 혼합가스 폭발만 기체 폭발이죠. 기상이죠. 응상 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2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 응상 폭발, 기상 폭발은
문제 안 보고 선지루만으로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구분이 됐다. 절대 실수하지 않고 답을 맞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공부 팁에도 보시면 물리폭발하고 화학적 폭발의 예시, 기상과 응상폭발의 예시 해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물리적 폭발의 예, 응상 폭발의 예를 한 줄씩을 다 외워가시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어요. 다음 22번 이제 분진 폭발만 가지고서 문제가 등장하죠. 자, 가스 폭발에 비해서 발생 에너지가 크며 2차 폭발하지 않는다. 분진 폭발의 가장 큰 특징 2차 폭발한다죠. 다음 개방되어 있을 때 폭발력 감소되고요. 자, 초기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 적죠. 자, 일반적으로 분진 입자 크기가 감소하고 건조할수록이에요. 감소하고 건조할수록. 그리고 23번 유형이 최근 몇 년간 안 나와서 사실 저도 이게 안 나오는 게 좀 의문일 정도인데 얘는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21년도까지구나. 한 번도 안 거르고 나왔는데 22년도에 안 나오더니 23년도, 24년도까지 안 나왔어요. 아니 10몇 년을 나오다 갑자기 3년 연타로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럼 이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진 유형. 자, 방폭 구조는 여러분들 내압 방폭 구조, 아까 압력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안전 증가, 본질, 안전, 그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 5가지는 꼭 외워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드리죠. 내 압력으로 견뎠다 그럼 내압 방폭 구조, 불활성 가스 넣었다 압력 방폭 구조, 온도에 잘 견딘다 안전 증가. 그다음에 기본 정상이든 비정상 상태든 간에 열 영향의 수준까지 제한한다. 본질 안전, 기름에다 넣었다, 유입이다라는 표현 씁니다. 그럼 여기 불연성 가스를 넣었어요.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가 돼야 되고 정상 운전 중인데 온도 상승에 잘 견뎠다. 그러면 안전 증가. 그 다음에 기름에다 넣었다. 유입 방폭 구조에서 요 유형 형태로 지금 이 유형이요. 방폭 구조들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유형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 찾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유형이.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시면 블랙비가 나왔습니다. 1번 액화가스 탱크 등에서 외부에 가해지는 열에 의해서 액체가 비등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용기가 파열되는 현상. 자, 그럼 얘를 뭐라고 정의한다? 물리적 폭발을 정의해야 된다요. 다음 블랙비 현상은 비등한 액체가 팽창해서 용기가 파손되면서 분출하는 자 물리적 폭발이 이때 분출되는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 화학적 폭발 이렇게 분류돼야 되죠. 얘가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 탱크가 계속 가열되면 용기 강도는 저하되고 내부 압력은 상승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저장 탱크 실제 압력을 초과하게 되고 탱크가 파괴되어 급격한 폭발 현상을 일으킨다. 자, 이거를 뭐라고 또 표현되냐면 다른 말로 자 탱크 안에 일단 액체 가연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액체 가연물이 빈 공간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체가 있죠. 액체와 기체의 평상시면 동적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동적 균형이 깨졌을 때 터지는 거죠. 동적 균형이 깨졌다라는 건 액체가 기화돼서 부피 팽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의 동적 평형이 깨졌다라고 표현되는 게 깨졌다라고 하면 블랙비 폭발이 되는 겁니다. 블랙비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액체와 기체의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폭괭이 나왔습니다. 폭연, 폭괭. 자, 폭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실제 예전 기출에 디플레그레이션, 데토네이션에서 영어로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써놓은 겁니다. 자,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 폭괭 맞고요. 충격파가 발생해야지 폭괭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틀렸고 에너지 방출 속도가 열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폭연이죠. 충격파의 영향을 받아야지 폭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적이다. 폭괭, 연속적이다. 폭연. 온도의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기인한다. 그럼 얘는 폭괭. 그럼 여기서는 기역, 리을, 미음 세 가지가 지금 맞는 지문이 되죠.
폭염 폭갱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문 정도만 잘 보고 가셔도 충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부터는 화재로인데 얘는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